별이 밝혀 우주 공간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에 처한 신체의 반응을 살펴보면 몸의 시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시속 약 1만 7천 마일의 속도로 돈다. 따라서 우주 비행사들은 45분 동안 태양빛에 노출된 뒤에 45분 동안은 어둠에 노출된다. 빛과 어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지구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우주 정거장에서는 16일이 쌩쌩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우주 왕복선은 초속 7.9km, 우주 왕복선 미션을 수행하는 64명의 우주 비행사들과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21명의 우주 비행사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수면 보조제를 복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에게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채취한 혈액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면역기는 어떻게 측정해도 결함 상태에 있었다. 몸속에 많은 유형의 면역 세포들이 재분포되었고 활성 최저 단계도 바뀌었으며 T세포의 반응성 또한 감소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주에서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사는 업무로 인한 암 발생률이 3%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통영과 달리 우주 비행사는 우주 환경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주에 오기 전의 감염에서 비롯된 것일 확률은 극히 적다. 초창기 미션 이후 감염 상태로 우주에 가는 일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발사되기 3일 전에 사령선 조종사가 켄 맥팅리에서 대체 인력이었던 조종사 존 스위거트로 바뀌었다. 다른 아폴로 우주선 조종사 찰리 듀크가 감염되었던 동일한 홍역 바이러스에 매팅리 또한 노출되었던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산소 탱크 폭발로 달 착륙에 실패한 이 미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결과만 보면 매팅리에게는 행운이었다. 훗날 그는 아폴로 16호를 타고 달로 갔다. 우주 비행사의 경우에 새로운 감염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지는 않지만은 이미 몸속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주 비행사의 면역기가 더 이상 제어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 및 단기 미션을 수행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대개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보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이러스의 활성화 문제로 우주에서 임상 문제를 일으킨 우주 비행사는 없다. 다시 말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고 증식해도 우주 비행사는 그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주 비행과 관련된 개인 의료 기록, 보호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규정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을 밝히는 일이 불가능할 수 있다. 우주 정거장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승무원에게는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뿐 아니라 피부 발진도 일어났다. 어느 혈액 샘플 분석 사례의 경우에 발진은 T세포 감소와 혈중 사이토카인 수치 변화를 비롯한 면역계의 변화로 일어난다. 해당 우주 비행사의 경우에
발진은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눈의 가려움 증가, 눈물, 그리고 재채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우주 비행으로 인한 면역계 붕괴가 원인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 우주 비행사는 지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고 지구로 귀환한 지 며칠 내로 증상은 말끔히 사라졌다. 증상이 가장 악화된 것은 우주 유영 직후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임무를 수행할 때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에 잘 들어맞는다. 우주에서 알레르기는 드물지 않다. 알레르기 효과를 억제하는 데 쓰는 히스타민제는 수면제 다음으로 우주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이다. 적어도 한 번은 항히스타민제가 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음번 우주 왕복선 도끼 때 이 약물을 전보다 더 많이 실어보낸 사례가 있다. 따라서 장기 우주 미션의 심각한 걱정거리는 알레르기, 잠복, 바이러스의 부활, 그리고 필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발병인 듯하다. 나사의 면역 관련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꿈의 직업을 갖고 있는 브라이언 크루셔는 화성 탐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우주 비행, 이 신체에 미치는 많은 다른 영향보다 더 큰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주 환경에 놓인 신체는 면역 관련 변화뿐 아니라 골소실, 근육소실, 심혈관 문제, 시각 손상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겪는다. 요컨대 우주는 우주에 살기 적합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지구 환경에 적응해 살도록 진화해 왔다. 우리 몸은 지구 표면에서 느끼는 중력과 24시간 밤낮의 주기, 사회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 등에 맞춰서 살도록 조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태양계 내에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 정착할 계획을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아마 면역계와 다른 신체 시스템이 우리가 지구를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잘 속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네요. 우주 환경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많은 악영향이 있는데도 자신이 연구에 관해서 말하는 크루션의 목소리에는 짜릿한 흥분감이 서려 있다. 장기적인 우주 비행의 어려움이 크다 해도 그 과정에서 인간의 건강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고립과 감금에 가까울 만큼 제약이 많은 환경, 영양이나 운동이나 수면의 변화, 빛과 어둠의 특이한 주기 때문에 초래되는 건강성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이러한 극한의 환경은 존재한다. 한 해의 4개월은 완전한 암흑 상태인데다 가장 가까운 인간 접촉 지점이 600km나 되는 남극의 콩고르디아 연구기지 같은 장소가 그렇다. 당연히 인류 전체에 의학적인 혜택을 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새로운 치료책은 대개 연구소와 제약회사와 의과대학에서 나오지만은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생체 리듬에 대한 지식은 이미 약물 투약 시간과 관련된 정보의 가능성을 키워놓았다. 질병 증상과 면역계 활동이 낮과 밤 동안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약물 투약 시간을 하루 중 특정 시간대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이롭다. 전식 환자의 경우에 흡입용 스테로이드 어제는 하루 한 차례 오후 3시에서 5시 30분 사이에 투여하는 것이 아침 8시에 투여하는 것보다 낫다고 밝혀졌다. 실제로 약을 오후에 투여했더니 약을 하루 4번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심장병을 예방하는 처방 약인 스타틴은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밤 시간대에 투약한다.
물론 이 투약의 중요성은 처방하는 스타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다. 제 시간대에 약물을 투약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행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광범위한 중요성을 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위 약물 100가지 중에서 56개, 여기에는 최고로 많이 팔리는 약물 7개가 포함된다. 하루 중에 특정 시간대에 맞춰서 활동이 변하는 유전자들의 산물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고로 많이 팔리는 이 약물들 중에 절반가량은 복용 후에 짧은 시간 동안만 몸에서 활발하게 작용하므로 약물 효과가 가장 클 때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실제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환자들에게 약물 복용 시간대를 특정해 줄 경우에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점은 장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약 절반이 이미 약물을 처방대로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물 복용 시간이 복잡할 경우에 제대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데다 또 해결책 하나는 약물 전달을 아예 자동화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젤 같은 반창고에 마이크로칩과 약물 전달관을 장착해 사용하면 피부의 온도 같은 신체 정보에 대응해서 약물을 프로그램화해 투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시간에 맞춰서 약물 투약을 실행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백신 접종이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A형 간염 백신의 경우 오후보다는 아침에 투여할 때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소규모 실험에서는 백신 투여 시간을 무작위로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요인이 작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예컨대 특정한 사람들이 아침 시간대에 백신 접종을 받기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고 그 요인이 백신 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아침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 남성들에게만 이롭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반면 여성들은 아침이나 오후 어느 때 접종을 해도 반응이 비슷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인간의 신체의 리듬이 여성과 남성의 면역계가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 대상이 된 적은 없다. 대체로 하루의 특정 시간대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의 유용성은 아직 전적으로 수용된 바가 없다. 가령 또 다른 소규모 연구는 B형 간염 백신의 경우에 아침이나 오후 중 아무데나 투여해도 효력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규모 연구들은 새로 나타난 가설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게 할 수도 아니면 희망 섞인 전망을 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할 수 있다. 약물 투여 방식의 간단한 변화가 의미심장한 이점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려면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 하루 중에 상이한 시간대에 따른 기존 백신의 효력을 검증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설계 때부터 하루 신체 주기의 이점을 활용하는 백신을 만들려는 과학자들도 있다. 톨 유사 수용체 같은 특정 면역세포 수용체를 표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애주번트를 이용하면 백신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백신은 톨 유사 수용체가 반응을 특히 잘하는 특정 시간대에 투여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생쥐 실험에서 그 효력이 이미 검증이 되었다. 특정 톨 유사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는 애주번트를 포함한 백신을 맞은 생쥐의 경우에 백신을 톨 유사 수용체가 최적으로 반응하는 한밤중에 맞았을 때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한밤중에 백신 접종을 받은 쥐들은 수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향상된 면역 상태를 유지했다. 인간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약물의 효과를 조금만 개선해도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건강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결국 생명체를 죽인다. 하지만 그때까지 치료에 기여할 수도 있다. 노화란 고유한 개체가 되어 간다는 것. 20세기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일궈냈고 이제 그것은 시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
그 업적이란 수명 연장이다. 동아시아는 수명 연장이 가장 극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1950년에 동아시아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45세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의 기대 수명은 74세가 넘는다. 수명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아동 사망률의 감소이지만 일반적인 평균 수명 또한 크게 증가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지난 30년 동안에 90세를 넘긴 고령자 수가 3배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진다. 노년까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동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다. 미국의 경우에 65세를 넘는 인구가 인구 전체의 1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은 처방약물의 34%를 적용하고 있고 입원 환자의 50%를 차지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감염과 싸우는 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이다. 가령 독감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이들의 80에서 90%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또 하나의 원인은 노인들의 백신 반응 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기 반응이 떨어진다고만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다. 원치 않는 면역 반응 과다로 자가 면역 질환을 앓을 확률이 훨씬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 역시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면역기가 약화된다기보다 예측 불허의 상태가 된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세 인구 거의 전부가 평균 20년을 더 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면역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는 것은 중요성이 어마어마한 과학계의 미개척지다. 그렇다면 노화는 정확히 무엇일까? 생명의 빛이 꺼져간다고 아무리 화를 내도 속상해해도 노화는 피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세포까지도 늙는다. 실험실 배양 접시에 담은 성인의 피부세포는 약 50회 분열한 다음 멈추는 반면에 신생아의 피부세포는 80회나 90회 분열한다. 노인의 세포는 약 20회 정도만 분열한다. 노화는 유전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유전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된다. 화학물질이 유전물질에 부착될 수도 있고 DNA 가닥이 접히는 방식 또한 변할 수도 있으며 이는 어떤 유전자의 스위치가 쉽게 켜지거나 꺼지는가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후성유전학의 토대다. 후성유전은 환경에 의해 유전적으로 코딩된 형질이 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염색체 끝에서 일어난다. 염색체의 끝에는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말단 소립이 있다. DNA 사슬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가 수천 번 반복 배열된 염색체의 끝단, 즉 염색체 말단의 염기 서열 부위다. 텔로미어는 신발 끝에 감아놓은 플라스틱 부분과 같은 기능을 해서 유전물질의 꼬인 부분 꼬리들이 끝부분에서 닳아 없어지거나 서로 엉기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진다. 아직은 짧은 텔로미어가 흰머리처럼 노화의 표식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세포 노화의 과정의 일부인지 모른다. 텔로미어가 얼마나 많은 횟수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중지해야 할지 알려주는 기록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일부 세포들이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이용해 텔로미어 길을 느리기도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면역세포들은 텔로머레이스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정식할 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는다. 면역세포가 마치 암세포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암세포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요인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텔로머레이스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은 암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다. 스트레스가 텔로머레이스의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수많은 영향을 고려하면 별로 놀랍지 않은 결과다. 최소한 하나의 연구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방암 환자들의 마음 챙김이 텔로미어의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화가 세포와 유전자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 여기서 언급된 영향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생각하면 훨씬 더 큰 질문이 떠오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노화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일까? 과거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노화가
종의 지속적인 진화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어떤 종이든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특정 종의 형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려면 개체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노화와 죽음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아예 노년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동물은 포식자나 질병이나 기후나 굶주림에 의해서 죽음을 맞기 때문에 동물의 수명에 정해진 한계는 진화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노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또 하나의 가설은 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물질에 축적되는 손상, 무엇보다 신진대사나 태양의 자외선 노출 때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초래하는 손성의 부작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유전자의 손상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은 분명하되 유전자의 손상이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이론은 근거가 빈약하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의 손상이 심해진다는 사실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노화가 암을 막는 방어책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다. 시간이 가면서 유전적인 손상을 축적하는 세포가 그 손상으로 인해 암이 될 경우를 대비해 몸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는 과정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암은 세포의 과도한 증식으로 처리되는 반면에 노화는 세포가 감소하는 과정이다. 노화 과정은 세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세포 자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세포가 살아있으나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노쇠라는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일어난다. 노쇠한 세포는 시간이 가면서 몸속 특히 피부와 간과 폐와 비장에 쌓이고 그 과정에서 이익과 해악을 모두 처리한다. 노쇠한 세포는 손상된 조직의 수리를 돕는 인자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롭지만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서 이 세포들이 늘어나면 장기와 조직의 정상 구조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노쇠한 세포는 노화와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많은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노쇠한 세포를 제거한 생쥐는 노화의 징후를 상당히 늦게 보였다. 심지어 이미 노화의 징후를 보이는 쥐들도 노쇠한 세포를 제거하자 근육 구조와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